안 되는 것이라고 믿음을 연약한 유리처럼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안 깨질 것 같던 믿음이 깨진다면 무슨 소리가 날 것 같으세요? 20대 때 읽었던 미국 소설에서 주인공이 믿음이 깨지는 소리가 본인의 뼈가 부러지는 소리 같았다고 했었는데 저는 지키고 싶었고 지켜야만 했던 믿음이 깨지는 순간 세상이 저를 비웃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그 깨지지 않을 것 같던 믿음이 생기게 된 건 20대 중반에 남편을 만나고부터였어요. 저는 제가 일하는 신발 브랜드 본사에서 친해진 직장 동료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고 남편은 그 당시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죠. 좋은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관계라잖아요. 저와 남편이 그랬습니다. 남편을 보다 보면 늘 나도 남편이 제게 하는 것만큼 남편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2년째 연애를 하고 있었을 때 서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해에 저희 아버지께서 퇴직을 앞두고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30여 년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신 대한민국의 경찰이셨거든요. 건강 문제 때문에 조기 퇴직을 하셔야 했는데 그때 아버지의 뜻에 따라 부모님이랑 저랑 동생 이렇게 좋은 식당을 예약해서 가족들끼리 간단하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남편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러는 겁니다. 보현아, 그래도 평생을 국민을 위해 봉사하셨는데 그냥 식사만 하는 건 너무 조촐하지 않아? 지금까지 해오신 일이 있는데. 남편은 저희 아버지가 경찰로서 30여 년간 본인의 안전과 가족의 미래까지 걸고 근무를 해오신 분이라며 그냥 좋은 곳에서 식사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께서 그거면 족하다고 하셨다고 하니까 어른들 말만 그렇지 자식들이 나서서 크게 퇴직 파티를 열어주면 좋아하실 거라고 하면서 본인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남편은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친한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에게 말해서 하루 레스토랑을 빌려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해서 아버지를 위한 파티를 열자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워낙 감옥하시고 늘 원하던 바를 가족에게 표현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남편의 그 제안에 솔깃했고 남편과 저 그리고 제 동생이 돈을 걷어서 아버지의 퇴직 기념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 전이라서 남편에게는 돈을 낼 필요 없다고 나랑 동생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나도 저희 아버지가 지켜주던 국민 중 하나고 또 어차피 너랑 결혼할 거니까 미리 사위 노릇하는 거라고 하면서 기꺼이 퇴직 기념식에 필요한 예산을 보태더라고요. 30여 년을 쉼없이 달려온 아버지의 퇴직 기념식은 남편 덕분에 훈훈하고 성공적으로 치러졌고 그냥 가족들끼리 식사만 하자던 아버지는 그날 많은 사람들에게 그간 달려온 나날들을 박수받는 자리에서 끝내 눈물을 보이셨죠. 손님들과 다 같이 식사 후에 아버지께서 오신 분들과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셨는데요. 부족하고 그저 경찰로서 해야 할 일을 해왔을 뿐인 제가 은퇴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와주신 손님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평생 제 곁에서 절 믿고 응원해주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모든 걸 만들어준 제 아내, 그런 아내가 저와 함께 맺은 가장 소중한 결실인 우리 보현이 재현이에게도 늘 부족한 아버지를 믿고 따라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곧 저희 가족이 될 우리 사위 재원이에게도 이렇게 멋진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노력을 해줘서 고맙다고 꼭 말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남편이 퇴직 기념식의 공로자인 걸 아셨어요. 그날은 아버지 퇴직 기념식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남편이 결혼 전 저희 가족으로 인정을 받게 된 날이기도 했죠. 이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도 남편은 정말 솔직히 얘기하자면 저희 부모님이나 제 동생에게 참 잘했습니다. 아버지가 퇴직 후 마땅한 취미 생활이나 시간을 알차게 보낼 거리를 찾지 못하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실 때 먼저 나서서 장인어른 낚시 좋아하세요? 왕년에 경찰이셨으니까 운동신경은 남다르시죠? 저하고 언제 골프 라운딩 한번 가보실래요? 저도 해보고 싶다 생각만 했는데 이 김에 저랑 같이 가보시죠. 라고 하며 어떻게든 아버지께 맞는 취미 활동을 함께 찾아봐 주기도 했고요. 늘 제 가족을 본인의 가족처럼 소중히 하고 뭐든 해주고 싶어 했던 그런 남편이지만 특별히 저희 아버지를 따르고 챙겨드린 이유가 있긴 했어요. 남편이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남으로서 6살 차이가 나는 동생을 챙기고 혼자가 된 어머니를 지키며 살았는데 그래도 늘 아버지의 그림자가 그리웠다고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제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알고 나서는 남편이 먼저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다가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짠하기도 했죠. 원래 아무리 배려심이 넘쳐도 센스가 없으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고 하잖아요. 남편은 배려심과 센스,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부담이 안 될 수 있나요?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일이 다정하고 센스 있는 남편을 따라 가랑이가 찢어지지 않게 노력해야 했어요. 뭐 행복한 고민이고 노력이긴 한데 또 남편이 우리 부모님께 하는 것만큼 내가 시어머니께 잘 못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마음이 안 좋았죠. 변명일 수 있지만 서울에 사는 저희 부모님보다도 고향인 충청도에 사시는 시어머니를 만나 뵈러 가는 것도 자주 갈 수 없는 일이라서 한 번씩 시어머니께 갈 때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서울로 오실 때마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늘 일상에서 더 자주 챙겨드리지 못한 게 마음이 쓰였는데 또 저희 시어머니께서 참 쿨하고 대쪽 같은 성격이셔서 제가 뭐 다음 주에 또 가겠다고 하면 아, 됐다, 됐어. 요새 뭐 핸드폰으로 전화도 할 수 있고 그 뭐냐, 영상통화로 얼굴도 볼 수 있는데 뭐 하러 와? 나 주말에 슈퍼 문 닫고 동네 아줌마들이랑 내기 화투 칠 거니까 니들도 니들끼리 놀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네 차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환경 파괴라는 소리도 하시고 그럼 저희가 기차를 타고 가겠다고 하면 더 절실히 기차 좌석을 원하는 다른 승객에게 양보하라는 소리도 하셨습니다. 말을 참 재밌게 하셨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2년 뒤 늘 나는 남편에게 뭔가 덜 해준다고 미안해했던 생각을 그만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27살로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한 시동생이 서울로 와서 취업 준비를 시작한다고 하더군요. 학원 근처로 고시원을 알아본다고 하는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 있죠? 그냥 보기만 해도 치근해 보이는. 말랐는데 키까지 커서 더 말라 보이고 살도 안 부는 체질이라서 걸을 때마다 휘청거리는 것 같은 사람이요. 시동생이 딱 그랬거든요. 키 185에 몸무게가 늘 70kg 이상을 나가지 않았으니 상상이 가능하시죠? 심지어 몸도 좀 약해서 결혼하고 1년에 두세 번씩은 꼭 시동생이 더위 먹어서 편도선 문제 때문에 등등의 이유로 병원 신세를 진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취업이 그래도 10년 안에는 되겠지 싶은 마음에 남편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도련님 취업 준비할 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하자. 방도 남는데 도련님 끄는 학원도 마포 아니야? 우리 집에서 지하철로 20분도 안 걸리잖아. 안 그래도 취업 준비하면 힘들 텐데 집이라도 편한 곳에서 살라고 하자. 남편은 처음에는 아니라고 오히려 편한 데 살면 몸이 편해져서 취업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했지만 내심 6살 차이 나는 동생을 걱정하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잘하고 싶고 늘 고마웠던 남편에게 보답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정말 같이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거든요. 저와는 4살 차이가 나는 시동생은 성격이 워낙 좋기도 했고 심지어 애교도 있어서 결혼 전 저를 처음 만난 날부터 본인은 늘
형보다 누나가 있었으면 했다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누나 있었던 친구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그 다음에 동생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고요. 야, 듣는 형 기분 나쁘다? 내가 어렸을 때 너 괴롭히고 때린 것도 아닌데. 근데 도련님, 저 제 동생 엄청 괴롭혔어요. 누나라고 다 포근하고 친절한 거 아니에요. 아, 원래 남동생들은 좀 방임해서 거칠게 키워야 하는 것도 있어요. 약간 길가의 돌처럼 강하게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형들이 동생을 돌처럼 키우는 거랑 누나들이 동생을 돌처럼 키우는 건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성격도 서글서글해서 솔직히 무뚝뚝한 제 친동생보다도 더 말하기 편한 게 시동생이었어요. 그리고 시동생과 같이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었던 게 시댁에 가면 시동생 방만 봐도 답이 나왔어요. 정말 깔끔했거든요. 제가 남동생과 20여 년 같이 살아서 아는데 그 나이 때 남자들 방에선 웬만큼 깔끔하고 청소를 잘하는 게 아닌 이상 특유의 냄새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시동생 방은 일체 그런 게 없었어요. 늘 방향제 냄새가 났고 또 남편이 말하기로는 외출 후 씻기 전에는 절대로 침대 위에 안 올라갈 정도로 철저한 깔끔쟁이였다는 겁니다. 또 시동생이 방학에 시댁에 와서 있을 때 놀러 가면 시동생은 주방에 잘 안 나왔어요. 혼자 영상 보고 음식 만드는 게 취미라서 본인이 대학 다니면서 자취할 때 만들어 보고 맛있는 음식을 방학에 시댁에 와서 저희나 시어머니께 해주곤 했거든요. 여러분이 듣기에도 같이 살아도 별로 무리 없을 정도인 것 같지 않나요? 다행히 그 당시 어느 정도 저와 친밀감이 쌓이기도 했고 능청스러운 시동생은 저와 남편의 제안에 응했고 빠르면 꼭 2년 안에 길면 5년 안에 취업을 해서 처음으로 받는 월급을 우리를 위해 쓰겠다는 다짐도 했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시동생과 사는 건 저와 남편이 시동생에게 도움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시동생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컸어요. 제가 시동생이 같이 살기 전부터 육아 휴직 후에 회사에 복직을 해서 일하느라 첫째 어린이집 문제로 오늘은 누가 등원시키냐, 하원시키냐, 특별활동에 뭐 필요하다는데 그거 언제 챙기냐는 문제로 힘들었거든요. 근데 시동생이 어차피 학원이 오전 10시부터니까 본인이 여유롭게 진우 등원을 시키겠다고 나서주더라고요. 또 학원이 늦게 끝나서 밤 11시가 다 돼서 집에 와도 첫째가 삼촌이랑 놀겠다고 낮잠 왕창 자고 나서 기다리고 있으면 시동생은 기꺼이 1시간을 신나게 놀아주기도 그리고 조카랑 같이 씻고 같이 잠에 들었죠. 시동생이 학원 다닌 지 1년이 돼서 슬슬 시험 삼아 여러 면접을 보고 다닐 때 형은 본인 옷도 잘 못 입는다고 저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첫 면접 정장을 제가 골라줬었고요. 또 면접에서 후두둑 연달아 떨어졌을 때 위로를 해준 것도 저였어요. 저도 한창 취업 준비할 때는 40군데 썼다가 딱 3군데 붙고 그것마저 면접에서 떨어진 과거가 있었거든요. 남편은 또 이게 친동생 일이라서 쑥스러운지 마음은 안 그런데 위로나 응원을 다정하게 못 해줘서 그런 건 형수님이자 누나인 제가 해주기도 했죠. 또 진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시동생과 같이 살기 시작하고 2년 뒤에 제가 둘째를 임신했는데 임신 32주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20주 이후부터 살짝 임신 중독증 증상이 보여서 특히나 혈압을 매일 체크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남편 출근하고 시동생도 학원에 갔을 때 설거지하고 나서 붓기 때문에 냉장고에서 호박물 꺼내 컵에 따르고 소파로 가는 중에 제가 쓰러진 겁니다. 그때 기억이 설거지할 때부터 좀 가슴이 답답하긴 했는데 몇 자국 걷자마자 눈앞이 암전이 되더니 바로 고꾸라졌거든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도 앞이 아니라 뒤로 쓰러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눈을 떴을 때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눈앞에는 사색이 된 시동생이 보이더라고요.
형수님, 정신이 드세요? 여기 저희 형수님 깨어나셨어요. 잔뜩 쉰 시동생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다행이다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쓰러지고 나도 뱃속 아이도 괜찮다는 안도감에 제가 오니까 시동생도 많이 놀랐는지 저를 따라 울더라고요. 의사가 한번 다녀간 뒤 시동생이 말하기로는 그날 학원에 갔는데 오후 수업에 필요한 교재를 안 가져왔다는 걸 알고 점심시간에 집에 들렀는데 그때 쓰러진 저를 발견했다고 하네요. 임산부는 담요나 얇은 쿠션 같은 걸 아래에 깔고 몸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한 다음에 압박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인보다 더 위쪽을 압박해야 하고요. 도련님, 언제 임산부 CPR 하는 법을 다 배웠어요? 저요? 형수님 둘째 임신 소식 듣자마자 찾아봤죠. 그것뿐만 아니라 임산부한테 안 좋은 향수나 방향제 향도 찾아보고 태교에 안 좋은 소음도 다 찾아봤었어요. 그때 알았죠. 가족이고 동생 같아서 마냥 편하다고 생각했던 시동생이 날 위해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공부를 했다는 게 세상 감동이고 미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왜 나는 늘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기보다는 늘 이렇게 받기만 하나 싶기도 했고요. 근데 시동생이 저희와 같이 살고 3년 만에 취업에 성공을 하게 됐을 때 제게 그러더군요. 그 누구보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힘을 줬던 게 바로 저라고요. 형도 어머니도 물론 말은 안 하시지만 제가 면접에 떨어지고 좋은 소식 못 전할 때마다 좀 실망? 아니, 실망보다 절 안쓰럽게 보고 힘이 빠져 있는 게 보였거든요. 눈빛이든 말이든. 물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제가 일찍 취업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어서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그런 모습 보면 저도 덩달아 힘이 좀 빠지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형수님은 진짜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일상적으로 절 대해 주시더라고요. 면접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저녁 뭐 먹을까요? 이렇게 그냥 아무 일 아니고 문제 없을 거라는 것처럼요. 그리고 제가 기분이 좀 다운돼 보이면 갑자기 집에 단 것들 사와서 쌓아두셨잖아요. 위로의 말이나 어깨 두들겨 주는 것보다 그냥 주방에 쌓여있는 초콜릿이나 빵이나 과자들이 위로가 됐죠. 그래서 저는 꼭 성공하면 형수님한테 보답할 거예요. 그 말은 그 어느 말보다 제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냥 결혼하고 내내 마음속 깊은 한 구석에 아주 작게나마 자리 잡고 있던 안 좋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 후에도 시동생은 2년 더 저희와 살면서 독립할 전세 자금을 모았고 시동생이 드디어 독립까지 해서 홀로 서기를 하는 날 저도 남편도 그리고 시동생도 참 많이 울었어요. 아니, 시동생이 취직을 한 회사가 저희 집에서도 멀지 않아서 시동생 자취방도 멀지 않은 곳에 구했거든요. 근데도 되게 마음이 아리고 슬프더라고요. 이래서 같이 사는 정이 무섭다고 하나 봐요. 남편을 만나서 저는 참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과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또 도움을 받았고요. 지금도 종종 생각을 해요. 그때 그렇게만 살았어도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넘치진 않지만 내가 가진 것 안에서는 정말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다는 생각을 말이죠. 근데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언젠가는 깨질 행복이었기에 그런 생각도 무의미한 것 같네요. 시동생이 나가 살기 시작하고 다음에 늘 함께 있던 식구가 줄긴 했지만 남편과 저 애들끼리 복작거리며 잘 지냈어요. 그해 남편 회사 연봉 동결로 남편이 좀 힘들어하긴 했지만 그거야 좀 허리띠 졸라매고 절약하면서 살면 되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남편은 좀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곧 마흔을 앞두고 이직 생각을 심각하게 했고 매너리즘이 온 건지 회사를 그만둔 다음에 가게를 차리거나 심지어 아예 지방으로 이사를 갈 생각도 하는 거예요. 멀리 땅값이 싼 지방에 전원주택을 짓고 애들이 뛰어놀 수 있게
마당을 만들어 살자는 말도 했어요. 이 사람 평생 충청도 시골 마을에서 살아도 도시 생활이 좋다고, 촌놈 출신이지만 도시 체질이라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전에는 전혀 하지 않던 갑작스러운 말들에 저는 남편이 인간으로서 과도기가 온 건 아닌가 했어요. 왜 사람마다 나이가 들고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싶기도 하고 자아가 흐려질 때가 있잖아요. 또 약간 그럴 만도 했던 게 남편이 30년 지기 친구에게 큰 돈을 빌려줬다가 크게 대었거든요. 저와 충분한 상의하에 빌려준 돈이라서 저도 화가 나지만 마냥 남편 탓을 할 수도 없었죠.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후 생각이 많아졌나 해서 이래저래 남편의 이상 행동이 이해가 갔던 저는 남편에게는 둘째가 태어났는데 갑자기 이사는 불가능하니 정말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힘들면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보거나 이직을 알아보자고 했어요. 저도 돈을 벌고 있었으니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찾아보자고요. 남편은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더니 제게 아니라고 조금 더 회사를 다녀보겠다고 했죠. 남편이 다행히 마음을 다잡았다고 생각한 저는 한숨 덜긴 했지만 그런 대화를 나누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3일 부산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때마침 잘 된 것 같아. 다른 지역에 가서 짧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일해보면 그래도 좀 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 다른 때보다 마음가짐이 달라서 그런지 짐을 챙길 때도 고심하는 게 보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일적으로 출장을 가는 건데 정장을 챙기는 게 아니라 추리닝이랑 편한 옷을 챙기더라고요. 여보, 옷 이거면 돼? 아무리 출장이라도 너무 캐주얼한 거 아니야? 각 잡고 만나는 미팅이 아니라 좀 편한 자리라서 괜찮을 거야. 그리고 거기 대표는 늘 등산복 입고 다녀. 이때까지도 딱히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냥 다른 때처럼 똑같이 출장 전날 자기 전에 남편에게 출장이지만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라고 말했고, 출장 당일 아침에도 같이 출근하면서 잘 다녀오라고, 터미널로 가면 데려다 주겠다고 했는데 회사 앞에서 만나서 다른 직원들이랑 같이 가기로 했다고 거절하더군요. 남편을 그렇게 보내고 저는 저대로 하루 일과를 보냈죠. 회사에 가서 일을 했고 중간에 이제 출발한다고 잘 다녀오겠다는 남편의 문자를 받고 답장을 했고 평소처럼 점심을 먹고 남편은 또 도착해서 국밥을 먹는다고 국밥 사진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5시에 퇴근한 다음에 그 당시 8살이던 첫째가 학교 끝나고 댄스 학원에 다녔었는데 거기 끝나는 거 맞춰서 갔다가 어린 둘째 맡겨놓은 친정에 가서 애들이랑 같이 부모님과 밥 먹고 저녁 8시 좀 넘어서 집에 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제가 친정에 갔던 시간부로 남편이 제게 문자에 답장을 안 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씻고 전화를 했었을 때도 전화를 안 받고 출장 첫날이니까 술을 마시거나 바쁜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잘하고 있냐고 나는 잘 거니까 술 마시면 좀 적당히 마시라고 문자 남겨놓고 잤습니다. 또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다른 점은 첫째 날 저녁부터 둘째 날 내내 연락이 안 되던 남편이 새벽 1시 정도에 제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자고 있었어? 아니, 이제 자려고 누웠지. 뭐야, 어제 왜 그렇게 연락이 안 됐어? 아, 정신이 없어서 대표가 생각보다 술을 더 좋아하더라고. 지금도 마시고 있어? 아니, 아니, 지금은 나 혼자 나와서 간단하게 맥주 마시고 있어. 왜 혼자 마셔, 쓸쓸하게. 아, 혼자 있는 게 쓸쓸해서 전화했어? 어, 쓸쓸하고 당신 생각나서 그래서 전화했어. 맥주는 몇 병 마셨어? 좀 취한 것 같은데. 애들은 자? 이건 지금 생각해도 좀 이상했어요. 원래 아무리 취해도 이런 취중 진담스러운 감성적인 전화를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도 요새 좀 우울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적당히 맞춰주는데
남편이 글쎄 우는 겁니다. 그냥 흐느끼는 것도 아니고 아주 펑펑 서럽게요. 저는 허겁지겁 왜 그러냐고, 거기서 일이 잘 안 풀리냐고, 다 잘 될 거라고 남편을 위로했는데 남편은 그냥 제게 다 미안하고 고맙고 또 고마웠던 만큼 미안해서 또 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우는 남편을 어르고 달래 내일 출장 마무리 잘 하라고 응원의 말을 했고, 남편이 서울에 오면 진지하게 남편의 상태에 대해 의논을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극심한 우울증이라면 상담이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던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2박 3일 일정인 출장에 3일째 되는 날도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죠. 원래 그 전에 말하기로는 늦어도 9시 전에는 집에 도착할 거라고 했는데 10시, 11시가 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화기도 꺼져 있어서 제 불안감은 극심해졌죠. 다음 날 저는 출근을 하고 회사에 가서도 내내 전화를 붙들고 있었고, 남편도 끝까지 전화를 켜지 않아서 일하다 나와서 남편 회사 부서 직통 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출장에 문제가 생겼는지 연장이 됐는지 묻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 받은 직원의 말은 제 뇌를 정지시킬 정도로 충격적이고 비현실적이었어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정재원 대리님을 찾으니 그 직원이 굉장히 미심적인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정재원 씨는 왜 찾으시죠? 아, 혹시 땡땡서에서 전화하셨나요? 네? 아닌데요? 저 정재원 대리님 가족인데 혹시 13일에 간 부산 출장 일정이 길어졌나 해서요. 회사 복귀는 안 한 거죠? 네? 무슨 소리세요? 정재원 씨 출장이 아니라 지금 잠적하셨는데요? 혹시 아내분이신가요? 경찰에 연락 안 받으셨어요? 그냥 모든 문장들이 말이 안 됐습니다. 잠적, 경찰? 그리고 특정 지역의 경찰서? 왜 저 직원이 이런 말을 하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무슨 말을 못하고 있자 직원은 한숨을 푹 쉬더니 어차피 조금 있으면 경찰에서 연락이 갈 거라고, 이번 회사 회계조사에서 정재원 대리가 몇 년 동안 회사 자금 19억을 횡령을 했고 얼마 전 내부 조사를 거쳐 공범이 없다는 게 밝혀졌고 그 후에 경찰 조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얼마 안 지나서 아직 경찰이 대개 안 간 것 같다. 지금 정재원 대리가 회사 무단결근에 연락 두절이라서 아마 곧 있으면 경찰이 댁으로 갈 것 같다고 하는데, 와, 이게 무슨 말인가요, 대체?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나 가족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아니, 단독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 두절에 잠적 중이란 소리를 듣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그냥 모든 게 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무색하게 정말 그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심지어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사모님, 남편분 휴대폰 마지막 통화가 사모님이신데 그때 통화 발생 지역이 강원도예요, 강원도. 남편분 부산에도 가지 않았어요. 온 세상이 짜고 나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 지금은 저도 그 당시에 제게 답답하지만 그때는 아니라고, 남편이 누명을 쓴 게 분명하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까놓고 말하자면 19억 횡령이요? 그날 저희 집에 온 경찰에게 저희 집을 구석구석 보여주며 여기가 어떻게 몇 년 동안 19억을 횡령한 사람이 사는 집이냐고 강하게 주장을 했지만 경찰은 단호하게 저나 다른 가족들이 남편을 숨겨주고 있을 경우 같이 공범 혐의를 받을 수 있고 횡령한 자금이 거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들의 재정 상태도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배우자인 저는 특히나 횡령한 공금을 함께 사용하고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 공동 재산이 몰수당할 수 있고 은닉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협박과도 같은 말도 들었습니다. 애써 남편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압박 수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솔직히 너무 무서웠어요.
실제로 시댁, 저희 가족 다 그동안 남편과 나눴던 대화, 통화와 문자 내역에 대해 조사도 받았고, 저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마지막 통화에서는 무슨 말을 했냐, 남편이 대포 통장을 만든 사실을 알고 있냐, 혹시 명의를 빌려준 적 있나, 그걸 목격한 적은 있느냐, 등등 평생 절대로 들어보지 못할 질문들을 다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코인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냐고 묻더라고요. 담당 형사는 남편이 아마 코인을 시작했다가 손실을 입었고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 최초 횡령을 한 후 계속해서 횡령을 한 자금으로 코인을 한 것 같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쯤 되면 형사들이 찾고 있는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과 이름만 같고 껍데기만 같을 뿐 저와 함께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취조를 당하고 있는 와중에도 저는 지금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숨어 있을 남편이 걱정이 됐습니다. 가족이 뭔지, 내가 근 10년을 가장 가까이서 봐온 사람의 전혀 모르던, 심지어 꿈으로도 꾸지 못했던 모습을 날이 갈수록 나오는 증거들로 알게 된다는 게 미친 듯이 허무하고 허탈하더라고요. 그냥 그동안의 10년은 없던 일일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게 반년, 무려 반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6개월이요. 믿어지시나요? 저는 여전히 남편의 생사도 몰랐고 제 몸무게는 9kg 이상이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혼자 두는 게 걱정이 되셨는지 저희 집에 와서 한동안 지내셨어요. 경찰은 수배 전단을 뿌려 남편을 찾고 있었고 제 혐의는 진즉에 사라졌죠. 저는 그동안 수백 번 남들에게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너한테 잘했는데 라는 말을 들어야 했고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니 하루라도 빨리 남편을 찾아 만나고 싶다가도 그냥 평생 숨어 다녀라, 그냥 나타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담당 형사님은 남편이 도주하다가 외진 곳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슨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차라리 감정을 못 느끼는 돌덩어리가 되고 싶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뭘 기다려야 하지? 그 인간이 무슨 형태로 나타나든 나하고 내 자식들은 제대로 된 우리 인생을 살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도 희망도 얼마 남지 않은 남편에 대한 감정도 점점 사그라질 때쯤 하루는 초저녁에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시동생이었습니다. 시동생은 남편이 잠적을 한 뒤 자주 저희 집에 왔거든요. 사라진 본인 형에 대해 분노를 하기도 했고 그 인간 나타나면 뒤도 보지 말고 바로 이혼을 하라는 그런 말도 했었어요. 집에 와서 괜히 같이 밥을 먹으며 조금이라도 제가 남편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 있게 일상적인 대화를 했고 또 제가 집에만 틀어박혀 있을 때 첫째와 둘째를 데리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시동생의 부재중 전화를 보고 다시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급하면 다시 하겠지 했는데 2시간 정도 뒤에 문자가 한 통 날라왔습니다. 형수님, 오늘 저녁에 진우랑 명우랑 외식하자고 하려고 전화했는데 급하게 야근이 잡혀서요. 죄송해요.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괜찮다고 저녁 챙겨 먹으면서 일하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좀 다른 날과 다른 위화감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뭔가 내 눈앞에 있는 게 안 보이는 답답한 느낌도 들었고 뭔가 잊은 게 있는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느낌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위화감이 뭔지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을 까먹었어요. 시어머니의 생일이 지난 다음 날 생각이 난 겁니다. 심지어 첫째가 할머니 생신을 기억해내서 알게 됐었던 거였죠.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오전 9시였던 것 같은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혹시 화가 나셨나? 아니면 나처럼 남편 때문에 본인 생일인 걸 잊으셨나 했습니다.
2번 전화를 해도 안 받으셔서 문자를 남겼죠. 생신을 잊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정신이 없었다고, 이런 때라도 조금이라도 축하할 일이 있으면 축하하면서 가족들끼리 힘을 얻어야 하는데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죄송하고 내일이라도 어머님께 가겠다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 10분 뒤에 다시 전화를 했을 때는 통화 중이셨으니 내 전화를 피하시는구나 해서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됐을 때 시동생은 시어머니 생신을 따로 챙긴 건가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이쯤 되면 상대방이 전화를 안 받는 것 때문에 공포증이 생길 것도 같았습니다. 다행히 시동생은 1시간 정도 뒤에 제게 전화를 주더라고요. 제 전화를 받은 시동생은 예상치 못한 말을 했는데요. 조금 있으면 저희 집이라고 얼굴을 보고 말하자는 겁니다. 혹시 시어머니 댁에서 올라오는 길인가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15분 뒤에 시동생이 나타났고 제가 시어머니 생신을 잊었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시동생은 보기에도 꽤 수척해 보이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뭔데요? 근데 도련님 얼굴이 왜 그래요? 잠 못 잤어요? 아, 혹시 지금 어머님 댁에서 오는 거예요? 네? 아, 네네. 맞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그럴 줄 알았어. 도련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머님 생신 챙길 거면 좀 같이 챙기지. 저 어머님 생신 까먹었단 말이에요. 어머님 댁에 갔다 온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갔던 건 아니고요. 형수님, 형, 형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 알아요. 어디요? 생각을 하기도 전에 말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어떻게 이제 와서 시동생이 남편의 행방을 알아냈다는 건지, 시댁에 갔다 온 거랑 남편이랑 무슨 상관인지 생각해 볼 시간도 없이 그 인간 어디 있냐는 말이 먼저 튀어나왔어요. 시동생은 제 물음에 몇 초 대답을 안 해서 답답해서 죽을 뻔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시동생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형수님, 사실 오늘 새벽에 어머니께 연락을 받았어요. 형이 어젯밤에 집에 왔다고요. 시동생이 말하길 시어머니께서는 반년 만에 나타난 첫째 아들을 보고 말하셨다고 해요. 재원아, 너 자수해라. 언제까지 전국을 누비면서 도망 다닐래? 너는 너 걱정하는 가족들 생각은 안 하니? 너 그렇게 사고치고 사라져서 나랑 네 가족들 피 말렸잖아. 엄마, 나 엄마한테 자수하라는 말 들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생신에 어머니 얼굴 보려고 온 거라고요. 내 얼굴 보면 네가 저지른 일이 없어지기라도 하니? 해결이 돼? 네가 네 애미 태어난 날 해야 할 일은 지금이라도 제발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야. 너 진우랑 명호 얼굴 볼 수나 있겠냐? 애들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남편은 시어머니의 울분이 섞인 고함 소리에 한동안 말이 없었고 이내 자수를 해도 어차피 내가 돌아갈 곳은 애들 엄마 곁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자수하면 바로 감옥 갈 큰 문제인 걸 아니까 그렇게 말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시동생이 시어머니께 전해들은 남편의 말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형이 도망 다니면서 갔던 지역에 단란주점이 있는데 거기서 여자를 만났대요. 술집 여잔데 한동안 그 여자 집에서 기둥서방처럼 지냈다나 봐요. 근데 애가 생겼대요. 미친놈. 가족 버리고 도망 다닌 와중에 그 인간 자수도 안 하고 계속 그 여자랑 살 거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절대 안 된다고. 너 그럴 거면 차라리 앞으로 무슨 이유로든 찾아오지 말고 애미 없는 놈으로 살라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저한테 연락해서 형이 자수하게 같이 설득하자고 부르셨는데 처음에는 형수님한테 연락드려서 같이 가려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 혼자 오라고 하고 또 일단 어머니하고 제가 어느 정도 형이 자수하도록 이야기를 해놓고 그리고 형수님을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근데 그 인간 단단히 돌았어요. 제가 애원을 하고 협박을 해도 절대 자수 못한대요. 지금까지 안 걸린 걸로 봐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여자랑 태어날 아이 책임지고 산다는 헛소리를 하는데 밤새 붙어서 설득을 했는데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또 말도 없이 도망쳤어요. 밥 먹고 씻는다더니 바로 또 당했다는 생각에 저도 어머니도 망연자실해 있는데 그때 형수님이 계속 전화하셨잖아요. 어머니가 형수님한테 미안해서 못 받으셨는데 그러다가 형수님이 보내신 문자 보시고 저희 어머니가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셨어요. 형, 방금까지 집에 있다가 막 다시 도망갔으니까 사사지 뒤져서 찾아내달라고. 그리고 죄값 치르게 해달라고.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보낸 그 문자를 보고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가족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는 걸 두고 볼 수 없어서 본인 아들을 잡아달라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시동생이 다시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어머니를 통해 서울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그 지역 경찰들이 거기서 가장 가까운 톨게이트에서 차를 타고 가던 남편을 검거했다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경찰들한테 듣는 것보단 저한테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바로 이렇게 형수님한테 왔어요. 어제 말씀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도련님은 하루라도, 아니 몇 시간이라도 내가 그 인간이 만든 지옥에서 빠져나오길 바라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한테 숨겨요, 어떻게. 어제 알았을 때 바로 말해서 나도 같이 갔어야지. 죄송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저하고 어머니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에요. 그 인간 어디 있어요? 정재원 그 인간 어디 있냐고요? 저는 두 다리에 힘이 풀리기 전에 시동생과 함께 남편이 인계된 서울에 위치한 담당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면서 머릿속으로 이 인간을 만나면 어떻게 할지 수천 번의 상상을 했는데 막상 경찰서에 도착을 해서 들은 말은 아직 조사 전이라서 면회를 할 수 없다는 말뿐이었어요. 그냥 얼굴만이라도 보여주면 안 되냐고. 아니, 딱 한 가지만 묻고 싶다고 하는데 담당 형사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더군요. 아니, 고작 벽 하나 두고 하고 싶은 말, 묻고 싶은 말이 몇 가지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마주치지도 못하고 가나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뒤에 있던 시동생이 제 팔을 툭툭 치면서 그러는 겁니다. 형수님, 저기요. 시동생이 가리킨 곳에는 다른 경찰이 이끄는 대로 수갑에 결박이 된 채 걷는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몸집도 크고 살집도 있어서 흠칫하고 놀랄만한 외모에 뿔테 안경을 쓰고 머리카락은 목 뒤가 덮일 정도로 길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저는 왜 도련님이 저 남자를 보라고 하는 거지 했는데 뒤에서 도련님이 덧붙이더라고요. 형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6개월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마치 산적과도 같아 보일 정도로 지저분한 몰골의 남자는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살이 거의 15kg 정도는 쪄 보였고 안경까지 썼는데 저게 내 남편이라는 생각에 저는 또다시 생각할 틈도 없이 앞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에 의해 이동 중이었던 남편의 뒤통수를 때리고 등을 사정없이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야, 이 자식아. 도망 다니면서 처먹기는 잘 처먹었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돈에 눈 멀어서 사고 친 다음에 나르고 나서 이젠 뭐? 여자를 만나? 임신을 해? 네가 제정신이야? 네가 사람 새끼냐고. 그 순간 저는 온 몸을 날려 남편을 두들겨 팼습니다. 남편이 중심을 잃고 쓰러져도 멈추지 않고 주먹을 날렸어요. 한참 때리다가 주먹이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주변 책상에 있던 파일철들 있잖아요. 두꺼운 것들. 그걸 들고 사정없이 남편을 내리쳤습니다. 쓰러진 남편은 저를 쳐다도 못 보고 맞는 와중에도
미안해, 미안해라고 입만 뻐끔거렸어요. 경찰들이 오고 시동생이 와서 저를 말리는데 끌어내지면서도 저는 한 번이라도 더 차기 위해 남편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말했죠. 네가 자수를 해도 돌아갈 곳이 내 곁이 아니라고? 그래, 네가 돌아갈 곳은 철창 안뿐이겠지.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그 술집 여자애는 못 버리겠디? 왜? 이미 진우랑 명우, 내 목숨보다도 귀한 내 아들들은 버려놓고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여자애는 뭐가 특별해서 도망자로 살더니 아, 이게 내 적성에 맞구나 싶냐? 그럼 평생 거기서 썩어라 썩어. 네 수준에는 지금 이 몰골이 딱 어울려. 앞으로 단 한 번이라도 나나 내 아들들 앞에 나타나지 마. 너 같은 범죄자의 도망자, 심지어 도망 다니는 와중에 애까지 만든 더러운 놈 환영해 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입건됐습니다. 근데 모든 일을 실토했을 때 참담한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남편이 도망치다가 눈 맞은 술집 종업원 있죠? 그 여자는 남편이 결혼을 한 것도 애가 있는 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남편이 하도 현금을 가지고 다니고 본인 자산에 대한 말을 하는 걸 듣고 그냥 돈이 많은 줄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도 은닉죄 혐의를 받아서 조사를 받았다는데 여자는 돈 문제나 도주 문제 그리고 남편과 그전부터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관계가 전혀 입증이 되지 않았고 곧 풀려날 수 있었지만 그냥 그 여자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스치듯 마주했을 때도 너무 젊다 못해 어려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제로도 그 당시 나이가 27살이었을 거예요. 2달 뒤 남편은, 아니 전 남편은 징역 7년형을 받았습니다. 여자 둘의 인생과 그 자식들 인생까지 오점으로 남은 인간이 고작 7년을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니. 전 남편이 횡령을 한 금액 중 일부분은 다행히 압류할 수 있었고요. 저는 전 남편이 최종 선고를 기다릴 때 이미 서류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됐고 초반에 횡령죄에 대한 공범 혐의와 은닉죄는 말끔하게 정리가 돼서 사라졌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이혼 도장에 도장을 찍고 서류를 내는 날 서울에 찾아오셔서 저를 누구보다 푸근하게 안아주셨어요. 그 따뜻함에 그리고 계속해서 제 귓가에 미안하다, 미안해라고 속삭이는 시어머니 앞에서 끝내 눈물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시동생은 따로 본인과 시어머니가 제게 주는 거라며 제게 3천만 원의 돈을 보내기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제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보내주신 거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왜 가족이라고 해도 엄연히 피해자들끼리 미안해야 하고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건가요? 가족들은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났고 흩어졌으며 서로에게 과거 불편한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전 남편과 이혼과 형량 확정을 겪으면서 하루도 울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운 이유는 그 인간 때문이 아니라 당장 내 아이들에게 아빠였던 존재가 어떻게 변했는지, 왜 변하고 왜 만날 수 없는지를 말해줘야 할 텐데 그게 너무 막막하고 애들에게 미안해서 울었는데 몇 날 며칠 울어도 해답은 나오지 않았네요. 사실 아직도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했고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볼 수 없다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부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충분히 반성을 해서 더 이상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았으면 하고 또 저는 한 사람 몫까지 더해져서 절대 아이들을 실망시킬 일을 만들지 않고 싶어요. 부모에게 실망하는 건 이걸로 마지막이었으면 합니다. 감당하기 너무 힘든 일을 감당해온 터라 지금도 이 이야기를 쓰면서 손이 떨리네요. 시간이 그래도 좀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제게는 아직 후유증이 남아있나 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겪은 후에는 주변 사람이 연락이 잘 안 되면 그렇게 불안하더라고요.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부디 이 후유증이 치료가 되고 또 아직 어린 제 아들들도
언젠가 아버지의 부재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부디 제가 준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남은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와 제 가족이 단 한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라며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이 한 번씩 제게 지나갈 거라는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세요.